제가 2013년도에 모금을 이렇게 하면서 2015년도에 작은 사무실을 마련하고 그 공간에서 상담과 지원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청소년 성소수자에 주목했던 이유는 의외로 단순해요. 제가 오랫동안 성소수자 활동을 하면서 안타깝게도 먼저 세상을 떠난 많은 청소년들이 있었고, 이들이 좀 더 건강하게, 어떻게 보면은 마음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최소의 방법이라도 커뮤니티가 만들 수 있다면,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좋겠다. 제도도 바뀌어도 좋고, 사회적 환경도 바뀌는 것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하지만 굉장히 긴 호흡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서 상담과 지원, 그다음에 지원의 연계해서 청소년 복지의 환경들을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포함될 수 있게끔 노력해보자라는 것이 이제 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5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올해 이제 10년 활동이 이제 이어졌고요. 주로는 상담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너무 당연하게도 개인이 가진 성적 취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존중할 수 있게끔, 사랑할 수 있게끔, 그다음에 스스로 성소수자로서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어떤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저희가 보여주고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상담과 지원을 주되게 하지만 좀 장기적으로는 상담을 하다 보니까 자립이 필요하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장기적인 주거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원하는 과정 안에서 어떤 공간에 대한 욕구들도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0년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띵동이 민간단체로서 할 수 있는 여러 역할들을 꾸준하게 해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도 고민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QR코드 들어가 보시면은 저희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띵동과 만날 수 있고요.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상담이 진행되기보다는 상담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초반에는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진행을 했어요. 왜냐하면 얼굴을 보는 것도 어렵지 않을까? 공간에 찾아오는 것도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서 그럼 가장 쉬운 접근은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익숙한 그 카카오톡 소통이 아닐까라고 하는데 사실 단점이 있죠. 카카오톡으로 친구랑 대화하다 보면은 내가 지금 무슨 의도로 얘기하는 거지? 근데 이모티콘 하나 없는 거 가지고도 지금 뭔가 섭섭한 분위기인가? 뭔가 이렇게 어색한 분위기인가? 이렇게 되게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표정, 그 사람이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왜 말을 못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기 위해서는 카카오톡을 넘어서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은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거의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유입되는 창구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카카오톡으로 소통하는 것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17,000건, 1년에 한 4,000건 정도는 소통을 하고 있고요. 소통은 뭐 안부도 나누고요. 뭐 상담 신청하는 과정도 전달해 드리고, 가벼운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전달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중에 상담이 길어 올려지는 거죠. 상담이 길어 올려져서 얼굴 보고 방문해서 정말 어떤 부분 때문에 힘든지, 그다음에 자기 어떤 이야기들 나누고 싶은지. 제가 청소년 기관에 계시는 분들 만나면 땡동에게 제일 놀라는 게 이런 건수나 이런 청소년들이 찾아온다라는 거에 대해서 놀라는 게 아니라요. 100% 자발적으로 찾아온다는 거에 대해서 놀라시더라고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부모 상담을 병행하거나 아니면 교사나 부모에 의해서 상담이 싫은데 와야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거는 역으로 이야기하면 그만큼 자기의 내밀한 이야기들을 얘기할 곳이 많이 없다. 환경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공간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저희도 모든 자원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의료 지원이 필요할 경우, 트랜지션에 대한 상담이 필요할 경우, 색다른 의원, 뭐 산림의료 타협, 뭐 강동성심처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의료기관에 동행하거나 같이 이제 비용을 결제해 주거나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저희는 총 7가지를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심리 상담에 대한 욕구들이 생각보다 있어서 제가 매주 목요일에는 심리 상담사 선생님이 띵동에 방문해서 종일 다양한 청소년들의 심리 상담이 진행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최근에 좀 띵동의 이 상담의 흐름을 통해서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어떤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점점 늘어나죠. 설립 목적이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만나는 거고, 이들의 어려운 상황을 잘 듣고 도와주는 것이라고 했을 때,
상담이 늘어나는 거는 기쁜 일입니다. 왜냐면 그만큼 저희를 만나는 청소년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인데, 역설적이게도 어려움이 있는 어떤 상황, 그게 해소가 여전히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을 동시에 설명해 주는 내용 같아요. 그래서 상담 건수 인원, 신규 내담자 카카오톡 응대가 점점 늘어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한편에서는 다행스러우면서도 한편에서는 속상한 그런 통계 자료이지 않을까. 오늘 뭐 참여자분들 중에서 청소년 당사자분이 계실지 잘 모르겠는데 주변인 분들의 어떤 상담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원가정 양육자, 뭐 학교 선생님, 뭐 청소년 기관, 타기관 담당자분들이 청소년 성소수자들 만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지원을 해야 될지, 어떤 말을 건네야 될지 되게 난감하고 그 부분을 저희랑 좀 상의해서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함께 찾고 있습니다. 저희도 성별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별 정체성에 따라서 최근에 이 상담 변화의 추이를 보면 좀 시스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청소년들은 트랜스젠더, 젠더케어, 논바이너리 청소년들입니다. 이들이 갖는 어떤 성별, 정체성에 대한 고민도 고민이지만 실질적 지원, 정보 이런 것들도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와줄 수 있는 영역이 꼭 긴급 주거가 아니더라도 의료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정신 건강을 증진시켜야 되는 어떤 목표를 달성시켜야 되는 여러 과제들이 상담을 진행해 보면 많아지다 보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저희가 트랜스젠더 젠더 퀴어 상담으로 만나고 있는 청소년들이 전체 한 65% 정도 돼서 저희도 이제 성별 정체성에 따른 어떤 지원을 특화해서 어떻게 더 다가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이제 초반에 띵동 말고 이제 변이수 재단이라는 트랜스젠더 청년층 혹은 청년 이후 세대를 좀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이 너무 영역이 없다 보니까 띵동은 후기 청소년이라고 하면 24살 정도까지는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이후의 삶을 살고 있는 트랜스젠더들에게는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 뭐 24살에서 25살이 된다고, 19살에서 20살이 된다고 개인의 삶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잖아요.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전혀 무관심하고 관심조차 두지 않는 이들에게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역할들을 찾는 과정에서 좀 변희수 재단과 같이 조금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기관의 설립과 어떤 필요성을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흐름의 연장선이기도 합니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경험하는 위기는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은 대부분 아시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제 없는 존재로 여겨진다라는 게 가장 큽니다. 저희가 띵동이 만난 인터뷰나 아니면 어떤 백일장에 본인들의 어떤 경험을 글로 써서 제출해준 그런 내용들을 좀 인용해왔는데 되게 무조건 숨겨야 되는 경우들도 많고 그것을 생존 본능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청소년들은 자기를 드러내는데 당연히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요. 세아라는 하단에 있는 이 청소년이 작년에 이제 저희 무지개 백일장에서 이제 가장 큰 상을 받은 청소년인데 이 글을 보다 보면 초중고 이렇게 다닐 때 자기는 항상 도로 한가운데 핀 되게 위험한 상황에 놓인 들꽃 같았다. 다른 친구들은 화단에 꽃으로 모여 있는데 나는 갈 수가 없었다. 홀로 남겨졌다. 이런 표현들을 좀 써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없는가? 그렇지 않죠. 성적 지향하고 성별 정체성을 고민하는 청소년들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통계를 안 내서 문제인 거지, 민간에서 진행하는 연구, 전체적인 학생들 대상으로 진행하는 어떤 실태조사라든가 연구 안에 성적 지향하고 성별 정체성에 대한 좀 고민을 드러낼 수 있게끔 설문이 진행된 연구들이 종종 있는데, 거기 안에서도 꽤 많은 수가 성적 지향하고 성별 정체성을 고민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10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혐오에도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되어 있죠. 2014년도 자료인데, 뭐, 다행스럽기도 하지만, 2025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같은 조사를 10년 만에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교육 영역인데요. 또 올해 이제 연구가 진행이 되면, 오늘 이제 소개해드린 이 연구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을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꽤 많은 이들이 혐오 표현에 노출되어 있었고, 괴롭힘을 경험하고 있었고, 트랜스젠더 학생들은 비트랜스젠더 학생보다 더 많은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고 있었고, 교사한테 말할 수가 없었고, 그 모든 것이 개인에게 스트레스, 자살 시도, 뭐 자해 경험으로 이어지는 굉장히 우울한 통계입니다. 혐오 표현이 그만큼 학교에
다양한 형식으로 노출되고 이것이 곧 자기 자신이 무조건 숨겨야 되는 생존 본능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번에 무지개 백일장에서 별이라는 청소년이 혐오 표현을 소음으로 빗대어서 소음 공예라는 작품을 제출해줬는데 거기 보면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되게 힘들고 끔찍한 소리들이라고 표현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윤이라는 청소년도 정말 요구를 하고 하면서도 재밌어하는 그들의 모습, 또래 청소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되게 힘들어한 어떤 그런 내용, 상황들을 좀 글로 표현해준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학교 또래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학교 교사들도 학교문화 축제 영상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더럽다라고 표현한다던가 아니면 동성애자들은 부모한테 죄송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말들을 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표현을 통해서 오히려 더 위축되고 실망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있게 되는 거고요. 저희가 주목하는 거는 오히려 이런 혐오 표현의 강도도 굉장히 살펴봐야 되는 거지만 그 혐오 표현에 노출된 청소년들의 감정들이 무엇인가 저희가 그 감정들을 조사한 때가 있었는데요. 되게 괴롭고 두렵고 참담하고 죽고 싶었고 처참했고 무력했고 환멸이 들었고 슬펐고 마음이 아팠고 무섭기도 했고 무감각해졌고 이런 이 감정들의 나열을 보면 결국에 이런 감정들을 가진 청소년들이 띵동과 만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혐오 표현을 좀 규제하고 좀 더 보다 평등하게 교실을 만들어 나가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지 않나 우리 사회에라고 생각하고요. 성소수자들의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어떤 정신건강이 굉장히 위태롭다. 자살에 대한 다양한 어떤 시도나 어떤 경험들이 있다라고 꾸준하게 발표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더 힘들다. 이 자살 예방과 관련된 법률이 한국 사회에 존재를 하거든요. 20년 전에 마련이 됐는데 한 번도 성소수자 자살의 어떤 위기 요인이나 어떤 통계나 확인한 바가 없고 그게 확인이 돼야 예방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당연하게 자살 예방 기본 계획이나 자살 실태 조사에서도 한 번도 포함된 적이 없습니다. 다 저희가 확인한 그런 내용들이고요. 또 이런 것들이 혹시나 참여하신 분들에게도 좀 어떤 힘든 어떤 자극이 된다면 청소년들은 띵동에게 혹은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강동성심병원처럼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지금 이제 지금의 현실이 그렇다라는 것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좀 자료를 옮겨온 내용입니다. 당연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겠죠. 무조건적인 거부감, 비합리적인 혐오감 이런 것들이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이 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되고 그 스트레스는 어떤 마음뿐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마저도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어떤 영향을 끼친다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극우로 표현되는 어떤 이들이 굉장히 그것을 폭력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어떤 국민 저항권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행위를 보태졌을 때 저 폭력이 과연 나중에는 어디로 향할까 굉장히 우려가 되는 어떤 상황이기도 하죠. 앞서 이제 청소년들이 이런 위기들을 겪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이 저희 띵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례 관리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에 이제 그동안에 한 4천 건의 상담 기록과 2천 건의 위기 지원 기록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홈페이지에 매월 이제 이런 상담 통계에 그 달에 주요 상담 이슈가 몇 건이고 어떤 내용의 상담 이슈 통계들이 많이 들어왔는지를 매달 보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행동 홈페이지에 상담 통계 메뉴에 오셔가지고 당연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례들을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고 아래와 같은 체크의 결과입니다. 이 모든 게 위기죠. HIV, 에이즈부터 하단의 트랜지션, 혐오 발언, 때로는 커밍아웃이 그것을 같이 준비하고 커밍아웃 이후 위기일 것인가 아니면 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인가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아마 다른 상담 기관에는 아마도 포함되어 있지 않을 디스포리아, 트랜지션, 성정체성 고민, 전환치료 피해, 정신건강 이런 것들은 굉장히 청소년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좀 특화된 어떤 호소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주된 호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0년 동안 변하지 않는 이 정신건강과 심리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위태롭고 불안정하다라는 거는 늘 동일합니다. 가족과의 갈등은 탈가정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주거의 불안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대인관계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굉장히 고립되어 있는 상황임을
그건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갖게 되는 어려움일 수도 있고, 트랜스젠더 청소년이기 때문에 진로 학업에 대한 미래가 불투명한 경우들도 있고요. 트랜지션에 대한 상담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위기뿐만이 아니라 긍정이라는 키워드, 권리라는 키워드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아프고 힘들죠? 그런 청소년들이 띵동에 찾아오는 것과 다르게 때로는 이들은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용기도 냅니다. 그 시작은 저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자기 정체성을 설명하고자 하는 그 힘, 말의 힘에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모든 정체성에 대해서 이해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잘 모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왜 이렇고 이거는 왜 이렇고 구구절절 자기를 소개하는 그 시간이 충분하게 주어졌을 때 어쩌면 자기가 고민했던 그 시간에 대한 긍정이기 때문에 자기 긍정의 시작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는 하나의 이 사건들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고등학교 1학년 FTM, 트랜스젠더 학생, 띵동의 내담자이기도 하고 프로그램 참여자이기도 했습니다. 성별 정체성 때문에 숙소 배정을 나는 남성 숙소로 배정을 해달라라고 이제 요구를 학교에 한 거죠. 그것마저도 엄청나게 대단한 거죠. 사실관계가 하단에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데 불안하다. 평범한 학교 생활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억울하다. 되게 힘들다. 이 친구가 원한 거는 평범한 삶인 거예요. 자기가 남성으로서의 평범한 삶인데 성별 이분법적으로 나뉜 학교에선 도저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담교사 찾아가고 담임교사 찾아가고 부모님과 함께도 학교를 찾아갑니다. 그런데도 본인이 너무너무 가고 싶었던 2박 3일의 수련회를 결국엔 가지 못하게 돼요. 혼자 학교에 남았습니다. 결국에는 국가인권 진정을 냈고, 결국에는 이후에 학교를 더 이상 다닐 수 없다라는 생각에 자퇴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굉장히 결과가 우울해 보이지만, 해당 청소년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낸 권고를 이끌어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서울시 교육청은 트랜스젠더 학생이 화장실, 탈의실, 기숙사, 수련회, 숙박시설 등과 같이 성별분리시설 이용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성별분리시설 이용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조차가 없으니까 그것을 마련해라라는 그 권고를 받습니다. 지금은 검정고시 준비를 하고 있는 청소년이지만 이런 또 용기를 낸 거고요. 이거는 여전히 진행 중인데요. 제가 이제 capture해온 부분인데 OMR 카드에 성별이 표기되어 있거든요. 한국사 시험 답안지에. 이게 교육청과 수능을 집도하는 한국교육평가원에서인데 저희가 국가인권위에 3번을 진정을 냈습니다. 청소년들과. 드디어 이제 답안지 성별 표기가 폐기가 되는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었고 이 과정에 함께했던 청소년들도 굉장히 힘을 낼 수 있었던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권리라는 말이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나와는 굉장히 다른 언어라고 보이지만 되게 아프고 상처가 있는 상황에서도 자기가 겪었던 그 상황을 차별로 인지하고 그것을 개선해 나가고자 스스로 노력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점, 그것이 곧 자기 긍정의 힘, 그것이 곧 권리랑 만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물론 성소수자 인권 활동가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주위의 지지와 연대를 확산해 나가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지만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자기가 경험했던 여러 부당한 차별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또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저는 오늘 계신 분들이랑 이런 자기 긍정의 힘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제가 많이 교육할 때 인용하는 사진 중에 하나예요. 저는 이 사진이 너무 좋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학생들이 이게 지금의 과거의 트위터에 본인들의 사진들을 올린 겁니다. 남학생으로 보이는 이들이 스커트를 입고 있고 이 스커트를 입은 청소년들이 마치 무슨 V 하면서 자랑하듯이 하는데요. 이 마리아 무니즈라는 17세 트랜스 여성이 이 스커트를 입고 싶었는데 학교에서 그대로 학교를 입고 갔다가 징계를 받게 돼요. 그 징계에 대한 부당함을 항의하기 위해서 마리아 무니즈라는 17세 소녀의 친구를 위해서 남학생들이 다 스커트를 입은 모습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용기이기도 하고 공감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진이 당사자 청소년에겐 굉장히 큰 용기가 되었고 그 변화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제도의 변화, 사람의 변화, 다 중요하지만 청소년 성소수자들에게는 지금에 있어서는 굉장히 안전한 울타리가 필요하다. 성 정체성, 우린 더 열심히 고민해야 되고
하지만 청소년의 부모, 가족, 친구, 교사, 종교기관, 상담기관, 이웃, 안전한 울터리가 분명히 되어줄 수 있다면 이들은 배우고 생각하면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데 더 전념할 수 있을 것이다. 세상의 시선이 분명히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게 당장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아까의 OMR 카드의 성별 표기에 대해서 삭제해 나가는 그 힘, 뭐 수련회는 결국 못 갔지만 그것을 부당함을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을 스스로 낼 수 있는 어떤 힘, 그것을 통해서 희망을 만들어냈고 결국에는 이들이 그 힘을 통해서 그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울타리가 되어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요. 제가 사전에 좀 질문 받은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 앞에 이제 한 6가지 질문들인데 오늘 아마 참여하셨을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간단하게 이제 좀 짚어보면서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상담을 하면서 되게 원망스럽고 결국에는 내적 요인을 강화해야 되는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된다라는 것이 안타까웠다. 우리 작은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저의 어떤 성향인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큰 변화보다 작은 것들이 쌓였을 때 그 변화를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상담과 지원을 하면서 아픈 말들이 모이는 곳에서 활동을 하지만 버틸 수 있는 거는 그 안에서 어떤 청소년이 부모님과 대화를 하는데 커밍아웃을 성공했다. 그것을 우리한테 굉장히 기쁜 표정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는 사실 평등법이 만들어진 것보다 그 순간엔 그 청소년에게 가장 큰 행복이거든요. 그래서 그 행복을 함께 공유하고 큰 변화 역시 굉장히 중요하지만 작은 변화들이 만들어갈 어떤 사회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것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만들어가는 어떤 토대가 되는 것이 선생님께서는 약간 내적 요인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자기를 긍정하지 않고 자신의 상황을 되게 철저하게 어떤 객관화해서 분석하지 않으면 되게 나오기 어려운 저는 힘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내적 요인을 강화해야만 한다라는 것보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변화를 이끌어 가보자라는 좀 제안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아이들을 만나는 일, 막 교사이시거나 상담사이시거나 하지 않을까라는 건데 청소년들의 고민 내용, 아까 저희 40가지로 위기 내용을 정리하고 있거든요. 뭐 HIV 트랜지션, 뭐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을 다 중복 체크할 수 있게끔 해서 저희는 매년 이 40가지로 갈 건지, 아니 41가지로 갈 건지, 뭐 42가지로 갈 건지 청소년들의 고민을 감춰지지 않게끔 적어도 통계화해서 우리 사회에 적어도 계속적으로 알려질 수 있게끔 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어떤 정신건강 심리, 그 다음에 가족과의 갈등 이슈가 가장 크다라는 거는요. 부모님과의 어떤 대화나 자기 정체성에 대한 어떤 고민을 나누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고립으로 미치기도 하고, 그다음에 부모님을 설득하는 데 굉장히 실패해서 어렵기도 하고, 아예 시도조차 못해서 더 스트레스 받기도 하는 그런 내용이 그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게 굉장히 주된 사례가 아닐까 생각이 좀 들고요. 저희는 뭐 탈가정, 탈학교 많은 청소년들이 오고 있고, HIV 감염인 청소년들은 저도 몇 명 만났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미성년 HIV 감염인 같은 경우에는 많은 수가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신규 감염인 수가 20대, 30대 청년층에서 많이 확인되는 거는 분명하거든요. 근데 10대 청소년들은 생각보다 감염인 수가 100명 이하로 적습니다. 저희 청소년 중에는 청소년 때 만났는데 지금 아마 후기 청소년일 거예요. HIV 감염이 상담이 진행되는 과정에 확인이 돼서 이미 상담을 하고 있었던 터여서 HIV 감염 이후에 삶을 좀 어떻게 이어가는 게 좋을지를 그 설계도 같이 해보고, 그다음에 뭐 너무 당연하게도 뭐 치료제 복용에 대한 방법이라든가 그 부작용에 대한 여러 어떤 뭐 감정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다루는 그런 활동들도 병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띵동은 저희 상담하는 활동가들 중에서 HIV 감염인 당사자가 있어요. 그래서 수가 많지 않더라도 이 후기 청소년들까지 HIV와 관련된 여러 고민들, 좀 리스크가 있는 성행동을 하게 될 때 시스 남성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내가 어디까지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지? 약간 그 성적인 부분 내용도 있고 굉장히 내밀한 내용이다 보니까 하지만 불안하고
병원을 가고 싶은데 혼자 가도 괜찮은지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희는 그런 사례가 들어오면 함께 이제 상담하는 건 기본이고 혹시나 본인들이 HIV 검사를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는데 무지개 의료사업이라든가 의료사업에 연락을 해서 같이 동행해서 좀 비용이 들더라도 가장 좀 비밀이 보장될 수 있는 어떤 선에서 의료 동행을 해서 검사 전후 상담을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환대받는 커뮤니티와 연결된 방법. 이게 오프라인으로 나오기가 청소년들이 굉장히 불안한가 봐요. 하지만 나오고 싶어 하는 욕구들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띵동도 상담과 지원은 굉장히 1대1 관계잖아요. 그래서 1대 다 관계, 또래와 또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만든 프로그램이 띵동식당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월에 한 번 진행하는. 그 자리에 가장 큰 철학 중에 하나가 환대입니다. 서로 부족한 걸 인정하고 서로 환대하는. 하지만 그런 환대받는 커뮤니티가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을 제외하면 많지는 않은 것 같고, 그래도 많이 갈 수 있는 곳들, 예를 들어 병원이라든가 아니면 학교라든가 이런 곳들이 그 환대라는 문화를 어떻게 구성해 나가고 만들어 갈지 굉장히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죠? 뭐 그런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올바른 성교육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에게도 필요하고 비성소수자 청소년들에게도 너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앞서 제가 사랑해서 반대한다라는 이런 현실에 살면서 한국은 2015년도에 국가 수준의 성교육 표준안이 만들어졌어요. 그 내용의 교사 지침 내용을 보면 성소수자는 인권 영역에서 다루고 있으니 성교육 영역에서 다루지 않아도 된다. 동성애라는 말 쓰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공식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성교육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곳이 의무교육으로서의 성교육 시간인데 그렇지 못한 게 분명하게 있고 저희 청소년들도 그 피해자죠. 받지 못했으니까. 하지만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민의 시작이 됐고 그것을 성이라는 영역 안에서 다뤄주지 않으니 결국에는 혼자만의 과제가 돼버리고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좋은 어른들을 찾는 거죠. 당연히 올바른 성교육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 그다음에 그게 되게 포괄적 성교육으로 확장되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당사자와 이제 부모님 사이에 어디까지 개입하는 게 맞는지 선을 지키기 너무 어렵다. 왜 어렵냐면요. 많은 청소년 기관들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담이 부모 상담과 병행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도 띵동에서 청소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부모님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뭐라고 할 수가 없죠. 왜냐면 부모님 때문에 힘든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는데 일단 한번 띵동에 와보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근데 하지만 청소년들은 본인은 정체성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라고 했는데 부모님이 뭐 서랍 뒤지다가 알게 돼서 띵동에 전화 주는 경우들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따끔하게 말씀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부모님이 지금부터 굉장히 어떤 태도를 잘 취하셔야지 자녀와의 관계도 흐트러뜨리지 않고 잘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조언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띵동 가겠다고 하면 차를 태워서 괜히 궁금하잖아요. 여기 뭐 지하 3층 있을 것 같고 막 어둑어둑 할 것 같고 잡혀갈 것 같고 그래서 띵동 공간을 가장 밝게 만들어 놓는 게 저희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종종 부모님들이 와서 이렇게 보고 싶어 하세요. 그럼 보여드려요. 보여드리고 그런 경우에는 낫거든요. 청소년이 이미 부모님한테 얘기를 했고 부모님이 공간을 보고 그래도 좀 더 부모님 입장에서 얘기해 주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지금 띵동이 부모 상담을 병행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병행하고 있진 않은데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해 주신 것처럼 개입하는 게 맞는지 선을 지키기 너무 어려워요. 진짜 그 선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청소년들이 굉장히 섭섭해할 것 같고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내 자녀를 모른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니까 제가 청소년들을 만난 지가 올해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뭐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쉬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불필요하다라고 당연히 생각하지 않고 있고 이 띵동은 청소년 입장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근데 의료진 입장하고 상담사 입장이 또 첫 상담이 누구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요. 다만 그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청소년의 입장이라고 하는 게 청소년의 말이 모두 다 맞다라는 의미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모두의 답이 아닌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청소년 말을 무조건 들으셔야 됩니다라고 부모님한테 이야기하는 게 최선은 아니다. 중요한 거는 그 개입을 통해서 이 둘의 관계 혹은 고민하는 청소년들이 조금 나은 변화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이것이 판단에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 저는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병원에서 실제로 청소년 트랜스젠더 분들이 트랜지션 원에서 부모님하고 같이 또는 혼자 오시게 되는 경우에 보면은 가장 이제 고민이 되는 게 본인은 원하지만 이제 청소년이라는 입장으로 아직 경제적으로 부모님께 독립을 안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자기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은 자기한테 있기는 하지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부모님의 동의를 어쩔 수 없이 얻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쩔 때는 모시고 와서 저한테 부모님을 뭐 어, 설득해달라 이런 음. 경우도 있는데 이제 뭐 거꾸로 그런 경우 부모님을 또 설득해달라도 있어요. 우리 애 좀 어떻게 설득해달라. 거꾸로.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최대한 전문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드리려고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청소년하고 부모님 사이에 뭔가 결론을 내야지 이제 제가 뭔가 의학적 개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저한테 여쭤보시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저도 상담 시에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아마 띵동에도 그런 경우를 많이 보시고 상담을 하실 텐데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나요? 이 성별정정에서 어떤 자기 계획을 갖고 있는 어떤 청소년들을 만나는 경우 너무 많고, 저희도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때 굉장히 속상한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마음적으로는 지금 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 이렇게 불안정한 상황에서 조금 더 성별정정으로 나아가기 전에 지금 우리가 챙겨야 될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되게 복합적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하지만 성별정정이 시작했을 때 20살이 돼서 굉장히 많이 응원해 주기도 하거든요. 응원해 주고, 그다음에 굉장히 어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자기 계획까지 갖고 있다면 정말 박수쳐 응원해 주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데, 그런 응원은 사실 쉬운데 정말 내가 이런 게 맞을까요? 저런 게 맞을까요? 자기 삶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가 답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 삶에 대한 결과도 결국엔 본인 값이 될 텐데, 그러면 저희는 좀 솔직하게 얘기하는 편입니다. 그게 이제 뭐 되게 차갑게 얘기한다라기보다는 어떤 그 자기 계획을 같이 함께 잘 수립할 수 있게끔 그 안에서 빈틈이 뭔지, 예를 들어서 그 재정적인 계획들을 어떻게 향후 만들어 나갈 것인지 스스로 한번 계획표를 한번 써보게끔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부모님과 이제 동시 상담을 하고 있진 않아서 부모님은 이래요, 저래요,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뭐 대부분 욕하는 예, 상담들이 많이 있고, 부모님이 그래갖고 정말 섭섭하겠다, 속상하겠다 이런 것들로 이제 저희가 청소년들의 편에 서곤 있는데, 병원은 같이 오게 될 경우에 더 난감할 거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방금 또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더더욱 그렇고, 사실 의사 선생님들이 그 과정을 판단해 줄 수 없고 그분들도 분명히 답답해서 엄마 좀 설득해 주세요. 내 자녀 좀 설득해 주세요. 시기를 더 늦춰주세요. 막. 근데 그 전제는 시기가 늦춰지는 거에 대한 두 집단이 가지고 있는 그 출발 기전은 불안이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이러다가 저러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이러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뭐 돈을 못 갚으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다시 바뀌면 어떡하지? 온갖 그 상상력 안에서 생기는 불안에서 출발하는 거다 보니까, 만약에 저희라면 좀 더 그 불안의 근거를 가지고 더 많이 대화를 해볼 것 같아요. 이걸 하냐 마냐보다는 왜 그 생각을 하게 됐는지를 좀 더 나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고, 그거는 결국 결과적으로 이렇게 진짜 짧게 끝나는 결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답을 드릴 수가 없어서 너무 죄송한데, 답도 없겠지만 충분히 답답할 수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불안의 근거의 출발이 뭔지 이것을 살펴봐 주는 거, 이런 것이 중심이지 않을까 싶고, 특히 이제 LGBTQ 이쪽 센터 같은 경우에는 본업이 따로 있는데 계속 상담이 이제 엮이잖아요. 이 대답 좀 해주세요. 저 대답 좀 해주세요. 또 어떤 관계가 더 끈끈해지면서 더 요구받게 되는 것들도 있고, 오히려 그런 어려움들이 더 많이 있지 않을까. 불안을 다루는 거, 이런 것들을 좀 공식적으로 다루는 거, 이런 것들이 가장 첫 출발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부모님과 청소년의 불안은 좀 결이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은 해봅니다.
아까 김기래 선생님이 얘기해주고 되게 명확하고 과학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그 불안이 정보를 충분히 100% 알고 있다고 해소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그거라면 그거는 분명히 전달하고 그 불안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들이 조금 그것을 경감시키기 위한 여러 주변의 또 다른 자원들을 이렇게 연계해주고 그 안에서 해결을 해 나가는 그다음에 안부를 물으면서 그 안에서의 역동이 무엇이 있는지를 다시 피드백을 듣고 또 나의 본업으로 좀 나아가는 이 방식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반갑게 누가 질문을 해주셨어요. 띵똥에 오시는 청소년 중에 장애 청소년도 있나요? 띵똥 홍보하는데 행동의 장애인 학교에도 홍보를 하시는지 네, 궁금합니다. 장애의 정도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일단 느린 학습자 청소년들은 꽤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경계성 지능장애 청소년들이 꽤 계서 저희와 소통하는 과정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느린 학습자 지원하는 여러 단체들 초청해서 더 잘 소통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는 게 있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좀 찾아다닌 적이 있고요. 아직 신체적인 장애가 있거나 또 다른 장애가 있는 경우는 만나보진 못했어요. 행동을 홍보하는데 장애인학회 홍보를 아직까지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주로 저희가 홍보하고 있는 대상은 청소년, 그러니까 문화의 집, 수련관, 여가부에서 좀 주관하는 학교를 벗어난 상담기관들을 대상으로 좀 띵동을 많이 알리고 그런 곳에서 협업이 많이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 질문과 별개긴 하지만 저희한테 이제 또 다른 이슈가 이주입니다. 이제는 이주민의 이 인구수가 한국 사회도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당연하게 성소수자 이주 청소년들이 한국에 같이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인종적인 문제, 정체성 문제, 언어의 문제가 같이 섞이면서 최근에 몇 번 저희가 상담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그 주변인 분들에게 안내를 했었어서 저희가 상담 회의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주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위해서 우리 기관이 준비해야 될 것이 과연 뭔지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됐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